첫 번째는 노사공동으로서 고인에 대한 죽음을 둘러싼 명예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전개돼서 향후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노동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평가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보건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의료 종사자분들의 그 엄청난 희생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서는 영웅시되면서 당연하게 좀 갔던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 반성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명확한 것입니다. 공공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 사회복지 인력, 소방안전 인력,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고인만이 아닙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14%가 작년 7월과 8월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24시간 역학조사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사 대상 기간이 길었던 인천형 방역은 이러한 장시간 근무를 불러온 원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운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로를 방치하는 규정들도, 그리고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천민호 보건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짚는 것에서부터 언제나 출발해야겠죠. 오늘 이 자리가 분명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는,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원인조사위원회 구성해서 함께 힘써주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책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제도를 만드는 일, 또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유감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인천광역시 역시 정말 이런 일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 함께 어려움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 시작한 코로나19 사례에 대해 외신들은 한국은 우수한 방역 시스템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민호 주무관에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21년 9월 15일 천민호 주무관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주무관님이 코로나19 상황실에서 근무했고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노동으로 힘들어했으며 7, 8월 초과 근무 시간이 110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장기간 지속된 과로로 인한 과로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월 17일 인천시와 부평구를 항의 방문을 해서 부시장과 부평구청장이 면담을 하고 인천시장, 부평구청장의 사과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21년 9월 30일 부평구청장과 면담을 통해서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개구 보건소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천시 보건소 공무원 과로사 재발 방지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384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 응답에는 월 200시간이 넘게 일하는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10월 1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구청, 미추홀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10월 13일 실태파악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밤샘 역학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요구안을 작성해서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11월 5일 인천시장 면담을 통해서 과로노동 개선 대책 마련, 코로나19 노동조건 개선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저희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는 김상섭 부평구 부구청장과 임태원 공무원노조 부평구 부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관 추천 2인, 노조 추천 2인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공인노무사, 권은정 심리상담사, 노조에서 김민 공인노무사, 한희님 일과건강 사무처장으로 추천을 해서 11월 3일부터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관계자 면담, 보건소 전 직원 설문조사, 각종 업무 관련 자료 및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을 했고 22년 3월 7일 5차 회의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는 마치고요. 이제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실 조사위원님들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조사위원님들께서 고인의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발표에 앞서서 조사위원님들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천민우 주무관님의 과로사의 원인조사위원회 정신건강 부분을 맡은 권은정 상담사입니다. 부평구청 측에서는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천민우 주무관님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안된 심리지원 상담 서비스에 천민우 주무관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 참여한 고인을 제가 만났을 때에 그는 단정한 외모를 가졌고 예의가 바른 공손한 태도로 배려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는 참 보통의 직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려서 상황이 좀 어려워졌었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상황실에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 상담 시간을 10분 정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의 그 비 오는 상황까지 고려해주는 그런 배려의 모함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를 볼 때에 그는 조금 어려운 가정 환경이 있었고 어머니의 사정이 있었지만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해냈고 또 아르바이트 일들을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잘 해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현실적인 취업 사항을 고려해서 자기는 물리치료사가 되겠다 하고 해서 대전 보건대에 진학하였죠. 그래서 거기 대전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인해서 경기 지역으로 이주하여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근무를 하면서 천민우 주무관은 직업 안정성과 근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부평구 소속 공무원을 일하게 되었죠.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천민우 주무관은 병원의 의료진이나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한 병원의 관계자가 고인의 장례식에 와서 참 오래 함께 일하고 싶었던 직원이었는데 좋은 직무 태도와 사람됨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어머니께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축구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교류하면서 사람들과 잘 사귀었었고요. 과묵하고 내성적인 편이긴 했지만 누구를 탓하나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지인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기 어려워하고 늘 친절하게 도우려는 태도, 강한 책임감 때문에 늘 믿음직한 후배로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행복주택을 마련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면서 재정적인 안정과 미래 설계를 착실히 준비해온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천민우 주무관이 잘 재활치료사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된 경력을 전환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웠지만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안정이 중요했다고 생각하여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서 시험을 준비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과중한 코로나 업무를 통해서 자기의 기대랑 자기의 삶이 너무 달라서 고민이 많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머님과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의도한 경력 전환이 본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 전환을 하였는데 그 고인에게 공무원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참 지불하면서 얻어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부평구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사실은 실주에 걸쳐서 8월부터 한 10월 초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상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상담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청 측에서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고인은 고백하기를 예민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비롯한 감정적인 반응에 굉장히 피곤했다.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의 일상의 상실과 소득이 경감되는 영향이 자기는 이해가 간다. 심정적으로 그래서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점점 늦어지는 퇴근 시간,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퇴근해도 멈춰지지 않는 업무 관련인 메시지라든지 퇴근 이후 출근 전까지 누적되는 어떤 추가적인 업무 지시가 참 힘들어서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업무량과 사회적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에 이런 힘든 업무는 골고루 나눠하면 참 좋을만 하지만 보건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이해가 된다. 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상황실 근무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어려운 일을 하는 동료들과의 신의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강한 동지였다고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애써서 긍정적인 동기를 찾고 싶어 했고 수능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고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고인의 어떤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성장 배경이나 가족관계, 또 개인 관련한 정보라든지 대인관계, 또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들을 통하여 봤을 때 고인과 죽음이 이 내용들이 그리 직접되어 느껴지진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공무원으로 경력을 전환한 이후 자신의 전문 업무에 적응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했던 점과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경험한 심리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의 지속, 장시간의 근무로 누적된 과로, 이를 불사하고 수행해야 했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직무의 부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기한 없이 연장되었던 근무 시간과 환경의 고민이 연관이 혹시나 있었을까 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부분은 사실 오늘 보고회에서 가장 좀 비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업무 관련성 관련해서 김지연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고 조직 관련 연관성에서 제가 작성을 했고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량이 좀 많아서 이걸 효율적으로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드는 소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업무가 우리 정부에 떨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마치 큰 정부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격리도 해야 되고 확진자 검체도 채취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되고 상황 통제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고 마치 큰 정부처럼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떠맡은 이 일을 떠맡은 노동자는 누구입니까? 이 일을 떠맡은 곳은 바로 작은 정부, 정말 지방의
지방 정부의 보건소 조직, 작은 정부에서 이 일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각국 정부가 큰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보건소 조직은 작은 정부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하다 보니 이 일을 수행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으로 이렇게 큰 희생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소외는 뭐냐면 이 민간 기업에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말단 조직으로 위험한 업무를 넘기잖아요. 공무원 조직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시정부가 있고 구정부가 있는데 위험하고 힘들고 현업을 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 그 분들은 대부분 신입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하고 힘들고 정말 업무량이 많은 업무들을 왜 신입 직원들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부터 보시겠는데요. 상황실 업무 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보건소 조직 내에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중에 보건행정과의 4개 팀 중에 감염병 관리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 감염병 관리팀을 확대해서 상황실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감염병 관리 팀장님이 선별진료팀을 관장하게 되고요. 나머지 역학조사, 자가격리, 동선 이런 역학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팀장이 이렇게 관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실 업무는 역학조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진료실에서 확진자 명단이 나오면 역학조사팀에서 그 확진자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감염 경로, 감염원을 파악해서 조사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큰 시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 대형마트, 큰 식당 이런 데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런 현장에는 현장 근무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출장이 가능한 동선팀에 이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선팀에서 직접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명단이 나오면 자가격리 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서 고인의 업무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선이 큰 다중이용시설이나 집단시설,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도 예민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동선 파악을 위해서 이 시설에 전화를 해서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출장을 갈 것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동선자 확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자료 그리고 접촉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각 기관과 카드사로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시설 관리자랑 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를 USB에 담아서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마스크 적정 착용했는지 그 시설에 환기시설에 있는지 폐쇄적인지 어떤지 모든 1차 분류를 합니다. 접촉자 1차 분류를 해서 인천시의 공중보건이 역학조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송하면 인천시 역학조사관께서 이런 이제 그 근거를 통해서 동선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 단순검사자를 분류해서 하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인이 이 자가격리자에게 당신은 자가격리가 돼야 됩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자가격리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자가격리팀에게 인계하는 이런 일련의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한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이 담당한 인원이 겨우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선 업무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7월 이후에 공무직이 1명 추가돼서 3명이
고인 사망 당시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엄청 업무량이 많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번째 했던 업무가 코호트 격리 업무인데요. 코호트 격리 업무라고 하면 그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복지센터를 통째로 격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반드시 출장 업무가 수반이 되죠. 격리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시설 점검을 하고 격리 물품을 또 제공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코호트 격리 업무는 고인이 원래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자연스럽게 고인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고인의 출장 근무 내역을 보시면 이제 사망 전에 출장을 다녀왔고요. 또 고인 사망 당일에도 이 복지센터의 검체 채취와 시설 관리자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챕터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망과 감정노동 연관성이 크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감정노동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를 할 때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2인 1조로 나가서 한 사람은 시설장하고 면담하고 나머지는 현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2인 1조로 사실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확산이 된 7월 이후에는 도무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2인 1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은 혼자서 출장 업무를 수행했고 돌발 상황에 취약하고 민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독노동은 자가격리자 통보인데요. 사실 확진자는 자가격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되게 수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본인이 왜 생계 문제도 있고 생업의 문제도 있고 개인 일정도 있는데 자가격리를 당해야 되는지 납득을 하지 못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 동선팀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납득이 가능할 만한 증거. 당신은 이 해당 기관에서 몇 시간 체류했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들어가면서 납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이 자가격리자 통보 업무랑 관련해서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강화도에서 7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5명이 한 자리에 앉고 2명이 따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행이라고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5명은 밀접 접촉자로 통보가 됐는데 나중에 2명이 일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이 고인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왜 이제 와서 늦게 자가격리 통보를 하는 것이냐. 나는 이미 지방에 와 있고 나는 이미 지방에 와 있어서 돈도 없고 자가격리할 장소도 없다라고 항의하면서 고인과 3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 역학조사인데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주간에 역학조사하는 것보다 포장마차, 노래방 이런 업종 특성상 늦게 영업하는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할 때 동선 파악을 할 때 더 힘들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동선 추적을 위해 야간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접촉자 여부 그리고 자가격리 여부를 통보를 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업무가 코호트 격리 업무인데요. 고인 사망 전날에도 이 업무를 수행 중에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이 복지기관에 고인이 물품을 전달하러 갔고 그 물품을 전달하면서 그 관리 시설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서 그 시설장이 고인의 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게 돼서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많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고인 사망 전날에도 이 기관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한테 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이 시설장은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고인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이제 고인한테 화를 냈고 소리를 질렀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고인이 전화 통화를 끝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망 당일입니다. 이 복지기관으로 검체 채취를 하러 가야 했고 관리장하고 협의를 해야 됐습니다. 그 전날 동료한테 나는 그 시설장 얼굴 볼 자신 없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고인은 당일 아침에 출근 복장을 다 갖추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코호트 격리 업무 과정에서 시설장하고의 큰 충돌이 사망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망과 만성과로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고요. 2020년도 고인 1월 달에 임용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지원 근무를 했고 12월 달에는 127시간의 초과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이 127시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당 69시간, 거의 7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주당 60시간인데 그 만성과로 인정기준보다 훨씬 초과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21년 초과근무 내역도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7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평소보다 3배, 8월에 5배, 9월달 7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 사람도 2배, 3배 늘어났고요. 초과근무 시간, 고인의 초과근무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주간의 초과근로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를 잠깐 보시면 거의 주 6일 근무했고 퇴근 시간은 거의 20시, 23시 이렇게 늦은 시간 퇴근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휴식 부족으로 인한 만성과로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휴가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이 휴가를 가장 적게 사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은 2021년 단 이틀만 연차 휴가를 사용했고 그 다음 45페이지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단 이틀 특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특별 휴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전후로 해서는 휴일 근로와 초과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노동 시간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만성과로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코로나 과잉 대응 지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의 운영 시간입니다. 타 시도가 평일에는 18시 또는 부천시의 경우 17시 30분까지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반면에 인천시의 경우는 평일에는 21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1시, 오후 1시까지 타 시도가 운영이 됐음에 비해서 인천시는 주말에도 18시까지 운영이 됐고 인천시의 지침으로 원데이 시스템 그래서 24시간 방역 근무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선별진료소가 연장 운영되면서 확진자 수도 늘어났고 고인의 업무량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확진자 역학조사 기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인천시의 경우는 증상 발생 4일 전부터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 업무량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민원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고인이 일했던 동선팀에 2명, 3명 배정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선팀의 업무 수행 인력이 왜 이렇게 부족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됐고 악성 민원을 응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남성 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수인 남성이 더 이렇게 업무에 과로에 편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 구조의 한계도 있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서 상황실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고 과로가 많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차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 배치되면 4개월 후에는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길 원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은 상황실에 배치가 되면 병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상황실 배치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 위주로 상황실에 배치가 됐는데 80% 이상이 상황실에 신규 직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또한 경직된 업무 분장도 문제였습니다. 역학조사팀과 동선팀, 자가격리팀은 업무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면 각 팀의 초과근로 시간을 형평성 있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업무 분장이 조정이 되지 않았고 이 동선팀이 다른 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초과근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5에서 보면 고인이 근무한 초과근로가 다른 팀보다 훨씬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번째로 순환 보직이 실시되지 않았던 점도 사망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고인은 이 상황실에 배치되면서 나도 4개월 후에는 다시 청천보건지소 내 물리치료 업무를 할 수 있으려니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관리자들은 이제 이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숙련도 그리고 신규자를 새로 교육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감안하면 이 순환보직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실에 배치됐던 경력자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자들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제 50%는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은 상황실에 근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거나 그리고 근무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 상황실에 배치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상 퇴근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인사관리가 되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천보건소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고인이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 관련성의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어쨌든 초과 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가 있었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됐고 업무량이 많았고 순환 보직이 실시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하필이면 큰 민원이 2번이나 발생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우울 증상이 발현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런 사망과 관련해서 이 공무수행 그리고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자해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의 인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내용이 많고 또 위원님들이 발표하실 내용이 있어서 이제 소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67페이지 하단부터인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어마어마한 연장 근무를 했고 업무량도 많았고 코호트 관련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은 숨막히는 과로 스트레스 상황이었는데 이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조직적인 노력은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방치한 조직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 차원의 의무를 확인하고 정부의 직원보호 시스템이 작동되길 바라면서 조직 인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 그리고 인천시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미흡한 점입니다. 더구나 인천시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리면서 업무량이 많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2020년 1월부터 발생했는데 방역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이 업무를 수행할 보건소 조직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조사를 언제 했냐? 2021년 8월에 가서야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8월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예 이런 지원이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타 시도가 밤샘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된 방역 지침을 하달해서 이 직원들이 강화된 기준으로 근무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이제 업무 지침을 내릴 때 사실 조직과 그 업무를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남에 비례해서 추가 인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진하다라고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과 비상근무 조직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직원들은 이게 비상근로다, 상한근로다, 재난 상황이다 라는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초과 노동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초과 근로의 한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당 52시간 한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에 4시간, 월 57시간 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간의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감염병 관리 등 재난 시 소속 장관 등이 시간의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제한 한도 없이 시간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서 시간의 근로에 한도가 없는 것에 조직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동해안 산불이 10일 동안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연장 근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정이 된 것이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2년 이상 장기화되는 감염병 대응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초과 근로를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0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상근무 인력 편성 시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실도 이제 저는 비상근무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부서, 일부 직급에 편중이 됐습니다. 형평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보호가 미흡했습니다. 사실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으면 특별법 적용을 당연히 받는데요. 공무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특별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보호, 공무원 노동자도 이런 기준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좀 적용을 이제 공무원 사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의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업무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한테는 이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상황실 근무자들도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중단이나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 23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명시를 했고요. 사실 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의무죠.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안내 음성
그리고 문제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서 그 매뉴얼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급박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가 미진했고요. 저는 이런 이제 만약에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인이 민원인과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교육을 받고 매뉴얼을 숙지했다면 이런 민원인과의 다툼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로 고인의 업무가 위험 직무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고인이 수행했던 동선 업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입니다. 이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 직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표 24에 규정을 해놨고요. 그런데 부산 내에서 동구청에서 사망하신 이한나 조합원 같은 경우는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사혁신처에서 이 규정을 해석할 때 감염이 되는 상황, 그리고 감염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 소방관 같은 경우는 산불을 진화하는 상황에서 순직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직무다라고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직무 순직은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페이지 이제 중간에서 보시면 이 고인의 자살이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했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고인이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했고 그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가 위험 직무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한 고인의 업무도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밑에 이제 대법원 사례는 소방관이 직접 그렇게 소방 업무로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질환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좀 시간이 길다면 더 많이 말씀드리는데 보고서로 많이 대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망 후에 조직적인 대응 과정으로 인천시가 여러 가지 대응을 했습니다. 선변진료소 운영 시간도 축소를 했고 여러 가지 순환보직도 시행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인원을 충원했고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는데 실태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조직 문제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민호 주무관의 사망은 부평구 공무원 조직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주변 동료들은 현재에도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인은 물리치료 분야를 전공했고 해당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평구 보건소로 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2020년 입사 시기부터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상황실 업무로 일정 기간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아예 다음 해인 2021년에는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100시간이 훌쩍 넘는 초과 근무로 강행군을 해왔고 그러나 소탈한 성격, 싫은 소리 못하는 천성적인 성격으로 민원 업무를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많은 업무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나. 그래서 동선 관리, 코호트 관리 등 가장 힘든 영역의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고충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 줄 그 어떤 통로도 확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신입 공무원들이 가진 큰 장애 요소라고 보였습니다. 착실히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젊은 공무원은 결국 과로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본 조사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은 지속적인 장시간 노동과 민원 스트레스, 그리고 신규 업무의 지속적 부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누적 상황에서 사망 시기에 불거졌던 악성 민원 및 9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장시간 노동을 언제 끝낼지 모르는 절망적인 처지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우리나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 인정 기준, 그리고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하게 문제를 찾고 개선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인 사망 원인의 근본적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존재했지만 이미 고인이 사망하기 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 과로사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라는 점은 조직의 대응 미숙이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평구에서는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빠른 개선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대응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전진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권고는 다소 낡은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감염병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권고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지금 약 54%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세요. 네, 그래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내서 직접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리자들도 사실 저희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놀랐던 건 관리자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업무가 너무 많이 막 팽창해버리니까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현업에 막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이런, 그러니까 관리자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에서 로스가 발생하고 어디에서 뭐 과도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의 또 주요한 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관리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시거든요.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현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또 똑같이 과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상담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업무상 스트레스냐 뭐 집안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사실 사람은 한쪽 면에서만, 그러니까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집안으로부터 개인적인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빠지면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빠른 속도로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주체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이제 가족 상담 등 기타 재정적 상담도 있을 수 있겠죠. 자녀에 대한 상담, 부부 상담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조사 원인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노동시간 관리입니다. 지금 일반 노동자들은 최대 52시간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규제되어 있지요. 공무원도 사실은 주 40시간으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안 지키는 거죠. 못 지키는 거고. 그리고 앞서 김민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재난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재난 시기에는 오버타임 충분히 할 수 있고 국가가 직권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재난이 너무 길다. 2년이 넘는 재난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본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면 완전히 4시간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휴무일에도 휴가일에도 퇴근해서도 계속 단톡방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목도를 했고 이거는 이 천주무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로 상황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2년 넘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대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계속 방역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그 한시적 인력이든 지속적으로 투입해주는 이런 시도가 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다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으로 역학조사 해라 할 때의 방식과 하지 말아라 할 때의 방식에서 적절한 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직무분석 자료가 이미 이제 나와 있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역학조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처럼 과잉 대응을 하자. 네, 우리 시장님 말씀이셨죠. 과잉 대응을 하려면 역학조사 기간도 늘려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틀 하는데 우리는 3일, 4일 하려면 그만큼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면 향후에 또다시 지금 뭐 무슨 변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럴 때 인력을 설계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보건소장과 부구청장님 간의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부평 구와 일상적이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좀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순환근무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주로 있고 또 가임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젊은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바로 육아휴직에서 복귀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제 남성들에게 이 업무가 조금 전가되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52시간 이내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외 없는 순환 근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넘지 않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정 기준의 3개월 이상의 그 만성과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없는 순환근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순환근무 계획은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안법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역학조사나 동선관리를 할 때 인일조 구성을 필수로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찢어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끼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술집 간다. 여성 한 명이 그래서 역학조사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저를 때려주세요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일조 구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성 민원들을 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법률에서는 말 듣지 않는 영업 제한 따르지 않고 격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강압적인 행정 조치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배째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 것도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좀 강력한 조치, 제재 조치도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콜센터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학조사하는 사람들이 동선 관리하고 민원인 관계하면서 다 전화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아주 단순한
서류 발급하는 거라든가 단순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콜센터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재택 치료를 하면서 이제 콜센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다른 조직들에서는 또 먼저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다소 늦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직을 좀 이제는 재정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책임은 지고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 멘탈 붕괴에 빠져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입 직원들이 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시키고 막 안 하면 그냥 빼고 뭐 잘하면 더 시키고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관리자들은 현업에서 손을 떼고 어시스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비어 있는지 어디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거의 되지 않았던 게 이제 대규모로 진입하는 이제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균형한 업무 부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교육 전담 팀장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제 기존에 커리어가 높으신 분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신규 직원들에게 정보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빠져 있었던 과로 집단이 누구냐, 의사 개진을 하지 못하는, 통로를 찾고 있지 못한 집단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주는 그런 직무가 필요하다. 책임자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염병의 시대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과를 아예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상황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적 TFT 조직 구조 형태로 운영할 게 아니라 아예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로 신설하는 것을 우리 부평구에서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죠. 예산 없이 사업 없습니다. 이렇게 일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잉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과잉 예산을 주셔야죠. 근데 예산 증액 없이 과잉 대응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인천광역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번 코로나의 방역 잘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정말 모든 면에서 잘 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지역이 그야말로 이제 구 단위, 시군구 단위인 거잖아요. 직접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혹은 광역시에서는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결국 이제 역학조사하다가 사망하시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역학조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PCR 검사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전화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시스템을 불필요한, 통제될 수 없는 이런 것들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좀 이번 기회에 2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좀 대규모로 없애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그 119와의 관계, 그리고 본청과의 관계, 이런 구조에서 또 막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획일화하고 정리해내는 이런 관계도 필요하고, 네,
여튼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계속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서 규모가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또 한시직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공기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구청 보건소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셨나 봐요. 벌레가 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고 천민우 주무관의 그 안타까운 그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선배 공직자로서 참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희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그 숭고한 또 정신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코로나를 책임지고 인천시 통제관으로서 작년 7월에 부임을 해서 그때 마침 이제 델타라는 변이가 이제 확산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간에 이루어졌던 변화를 보면 처음에 2000년도에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진에 대한 그 중심이었고 천 주무관이나 그 부산의 그 간호사분의 희생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뒤늦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도 이제 국정감사를 또 했고 이후에 또 우리 추인호 위원장님하고 신창균 공동위원장님 접근해서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차례 그동안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개선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5년에서 3년 주기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그 일련의 이 과정들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오늘 그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신 거를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고안이 실렸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건 인력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이런 거를 이제 연구 용역을 좀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뭐 하도 이 변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국가나 인천시 차원에서야 뭐 시민들의 이제 건강을 먼저 염려하고 그 뒤에 사실 그 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커다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시도의 이제 국장들이 이제 중수본 회의 중대본 회의 이전에 중수본 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시도국장들이 이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행안부를 통해서 많은 건의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감이 돼서 본격적으로 좀 뭐 자가격리 해제라든가 뭐 이렇게 실시가 된 게 아마 이번 설날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방역 체계가 많이 전환이 되고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서 어떻게 또 이 흔들어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 시는 하여튼 뭐 구청이나 보건소장님들 다 협조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든가 비록 뭐 보건직 공무원뿐 아니라 지금 또 보건직 이외에 또 요즘에는 또 이제 행정직군들이나 뭐 기타 직군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이 공고안을 잘 받아들여서 최대한 이제 중앙정부하고 해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지 사실 인천만의 일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진짜 공무원들이 헛된 희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장님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다른 또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천민호 주무관을 포함한 우리 부평 공직자들이 느꼈을 부담감을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고 천민호 주무관의 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약 4개월을 걸쳐서 진행된 그 원인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겸하게 수용하며 다시는 그 직원들의 희생이 없도록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권고안 이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에서는 그 고인의 숭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반 순직과 이원 직무 순직을 관계기관에 지난 3월 15일에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순직 인정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권고안 중에서 이행 중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아까도 저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힐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심리 상담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그 정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 소규모 집단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노동시간 관리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개별 노동시간 감소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공무원의 지원 인력을 현재 투입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 또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와 재택치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보건소에 집중되는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순환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64명을 그 순환 근무하도록 했으며 또 직원들이 장기간 경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0월 1일 이후에는 지원 근무는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인사 운영 기지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선상 민원인의 폭언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자동응답 서비스를 2021년 10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안전보건법 중 고객응대 근로자 등 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현재 줄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강도 높은 업무 감속을 대책을 갖다 수립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도 지방정부 공무원의 코로나19 업무 수행자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감소를 위해서는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바이며 이에 과정에서 저희 필요하다면 저희 부평구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남은 권고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부평구 지부, 그다음에 오늘 참석해 주신 원인조사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책위는 고인이 사망한 직후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생전 고인의 안타까운 현실은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으로 헌신하는 모든 공공노동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을 만큼 참으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과로사, 과로노동과 악성민원,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지자체의 방역 지침 앞에 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또 참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고인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저와 대책위 구성원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와 부평구의 입장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는 인천시와 수차례 코로나19 노동조건 개선 협의기구를 진행하였고
인천시와 부평구의 방역 지침이 일부 변화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로노동은 여전하고 사람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능동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선 현장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할 때야야 노력이란 말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요구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고인의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을 조속히 인정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고인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가 명백합니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기리고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가 과로노동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와 부평구 그리고 정부는 오늘 결과 보고서에서의 재해방지 권고안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 인력의 초과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과로노동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살아남은 동료들의 치유를 위해 조속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상한을 법제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는 과로 예방을 위해 주 52시간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과로를 2년 넘게 사실상 조장,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법제도 개선과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저희는 이 요구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해 주는지 주시할 것입니다. 이행이 안 되고 더디다면 모든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속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책위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